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자, 정답을 불러드릴까요? 네. 1번에 4번입니다. 자, 2번에 3번이고요. 3번도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에 1번이고요. 5번도 1번. 6번에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4번이고요. 8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도 1번. 그 다음에 10번에 4번. 11번에 좀 어려워요. 3번. 11번을 놀라셔야지. 자, 12번에 4번. 그 다음에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1번. 17번도 1번. 18번에 3번. 19번에 2번. 20번에 4번. 21번에 2번. 21번에 2번요. 22번에 2번. 23번에 2번. 24번에 4번. 25번에 4번. 26번에 2번. 27번에 4번. 28번에 4번. 29번에 2번. 30번에 1번. 31번에 4번. 32번에 3번. 33번에 1번. 34번에 3번. 35번에 2번. 36번에 4번. 37번에 4번. 38번에 2번. 39번에 1번. 40번에 3번. 이렇게. 자, 요즘에 하루에 한 과목씩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루에 한 과목씩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한 22일 남았는데 막판에 가서 정말 중개사법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만에 한 번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지금부터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아마 시험장에서 합격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볼 수 있는 능력. 네. 자, 1번부터 보시겠는데 1번은 거기 개공이 갑이고요. 그 다음에 소공이 을 이렇게 되는데 소공이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덩달아 같이 책임지는 거.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거짓말했죠. 여기서 잘못했죠. 이렇게 또 손님한테 손님 의뢰인한테 소공이 잘못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 잘못한 건 없다고요. 근데 개공이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공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민사 책임. 그러니까 3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여기도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맞는데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 꼴이니까 그때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지죠. 개공도 같이. 이걸 연대 책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책임지니까 나중에 이제 물어주고 나서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소공을에게 구상권의 행사에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무서운 것은 이게 무과실책임이다.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과 영 성격이 틀린 것이 이제 형사책임이다. 거짓말한 것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얘기예요.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공울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때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벌금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중개사법 50조 양벌 규정이다. 우리 중개사법 50조 조문이죠. 이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받는 게 감독 소홀 책임이어서 벌금 정도를 얻어맞게 돼 있다. 징역은 살릴 수는 없어요. 징역은 없고 벌금 정도. 근데 벌금은 자기가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때문에 벌금을 얻어맞는 거니까 이것은 과실 책임이다. 손해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 여기서 벌금 얻어맞는 것은 과실 책임. 이렇게. 자기의 감독 소홀 때문에 벌금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이때는 벌금 문거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 얘기 나오면 구상권이 인정이 되고 벌금으로 쓸 때는 구상권이 인정이 안 되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 물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혹시 300만 원 이상 벌금 물었다고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자로 삼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공이 등록도 취소 당하지도 않는다. 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게 다 판례 입장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할 만큼 했다면 그럴 때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벌금도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감독을 잘했을 때는 벌금은 물리지 못해요. 근데 감독을 잘했다고 해도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무과실 책임. 1번은 의뢰인은 개공 가백의 3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요? 가백에. 가능합니다, 이게. 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손해배상해 주었을 때 소공의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구상권 동그라미에요. 벌금 얘기가 나오면 구상권은 X고요. 손해배상 구상권이 인정되고 벌금 물었다 그러면 구상권이 인정 안 되고 그렇게.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은 감독 소홀 책임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3번도 맞죠? 1,000만 원 이하. 4번 등록관청은 소공의뢰에게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벌할 수 있다. 소공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 금쟁이 저지른 겁니다.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그러면 그럴 때는 소공이 금쟁이 저지른 거니까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요. 이거 맞습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시도지사. 자, 대부분 보면 문제 나올 때 기본적으로 한 95% 정도는 끝에 가서 틀립니다, 보통은. 처음에 틀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가면 끝에 가서 틀리고. 그래서 읽으실 때도 보면 어떻게 읽냐면 처음에는 그냥 주의 깊지 않게 쭉 읽고 요 중간 이거부터 좀 신경 써서 읽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문제 중에는 앞을 틀리게 하는 것도 있죠. 요때가 더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기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요. 5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했을 때 소공의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벌금은 없습니다. 5번 질문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된다가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이 또 수업 시간에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데 벌금 얘기 나오면 구상권은 X입니다요. 요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5번 벌금 나오면 무조건 구상권 X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협회는 서울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된다. 틀렸죠? 주된 사무소는 아무데나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다. 2번 협회에 관해서 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3번 맞는 얘기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는 국장의 승인. 이렇게. 맞습니다. 3번. 4번에 보면 시도에다가 지부를 줄 수 있고 거기까지 맞고 그러면 시도의사가 지부에 대한
감독관청이다. 틀렸죠? 지부에 대한 감독관청은 어디예요? 그래도 국장. 지부에 대한 또는 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여전히 뭐예요? 국장. 이렇게. 5번.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국장한테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보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5번도. 자, 3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들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경영정보를 제공한다.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에요. 경영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수를 챙기고 뭐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될 여지가 없어요.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 중에서 중개업이 될 수 있는 건 1번에 나와 있는 중개업밖에 없어요. 그 1번,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중에서 1번 중개업 빼고 나머지는 다 중개활동이 아니에요. 경영 컨설팅, 분양 대행 뭐 이런 거 다 중개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3번 틀린 겁니다.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4번에 가시면 중개사무로 될 수 없는 거 됐고 많이 맞추셨고요. 1번에 나와 있는 대토권은 특정이 안 돼 있죠. 몇 번지 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어서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나머지는 다 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5번 가시면 동그라미 X 하십시오. 그런 뜻인데 박스의 기억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면 대여에 해당됩니까? 대여입니까? 네, 그렇죠. 자기가 10건 했어요. 계약서 작성을. 근데 무자격자한테 10건 또 쓰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여입니다. 예. 니은번. 무자격자가 성사시킨 거래의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자신의 인감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한 경우 지금 계약서 작성은 다 누가 있는데요? 무자격자가. 근데 도장만 누가 찍어주고 있어요? 자격증 소지자가. 예? 그렇죠. 그랬을 때는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대여다. 그죠? 도장만 찍어줘가지고 될 게 아니죠. 왜냐면 대여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누구 이름이 적혀있냐, 누구 도장이 찍혀있냐고 하는 외관이나 형식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 같은 중개 업무를 누가 받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예? 자격증 소유자가 아무리 도장 찍어주고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계약서 작성 같은 중개 업무를 무자격자가 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대여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니은번도 맞죠? 디귿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참여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중개행위를 수행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대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경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만은 계약서 작성 같은 그런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자격증 소유자가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6번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지문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되죠.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은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요게 옳은 지문. 3번 변호사는 등록 기준이 적용됩니까? 적용돼요. 그러니까 변호사일지라도 중개사역증을 따야 된다. 이런 뜻이. 4번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체한 건물에 개설 등록할 수 있겠는가? 가능합니다. 사용대체는 공짜로 빌려 쓴 거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얘기할 때 가건물에다가는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사용대체를 통해서 확보한 사무실에다가는 사무실 낼 수 있죠. 미등기 건물에다가는 사무실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다면 사무실 쓸 수 있는 거. 네. 4번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은 안 받아줍니다. 가건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가시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OX 하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기억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선매자 지정은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언제까지 지정합니까? 1개월 내 지정. 그러면 이 선매자가 지정된 때부터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야 됩니까? 1개월 내 협의 완료. 이렇게. 자, 니은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요,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살 때는 뭐예요? 감정가 기준이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이죠. 예.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틀렸습니다. 디귿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시켜놨을 때는 그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부과됩니까? 10%죠? 이행강제금이.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방치했을 때. 그 다음에 7% 부과하는 경우가 있죠. 임대 났을 때. 그 다음에 5% 부과하는 경우가 또 있죠. 이때는 목적을 변경하고 딴 목적으로 쓰고 있을 때. 이랬을 때는 5% 이렇게 되죠. 기타는 몇 프로예요? 중간에 있는 7% 이렇게 되죠. 이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몇 프로예요? 전체로 보면 10% 이하. 이렇게. 우리 제가 맡고 있는 과목에서 이행강제금이 3군데 나옵니다.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나온 이행강제금이죠.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허가 내준 거잖아요. 허가증 나왔죠. 그러면 허가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이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용을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행명령. 자,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이행강제금. 여기까지 가게 된다. 이거지. 예.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나오는 이행강제금. 또 이행강제금 어디 나옵니까? 이행강제금 요것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은데 10% 이하죠.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인데 앞에 취득가액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 숫자가 중요하죠. 이하까지 갑니다. 이하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무조건 10%가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또 어디서 나와요? 농지법에 나오죠. 농지법. 농지법도 이거 비슷한 거죠. 자,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그래서 농지를 갖다 취득했잖아요. 그럼 농사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농지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예. 농지 취득했으니까 만약에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명령이잖아. 그 전에 처분 의무가 먼저 있다. 그죠? 처분 의무. 농사 안 지으면 언제까지 처분해야 됩니까? 1년 이내 처분해야 된다. 처분 의무 1년 이내 처분. 근데 처분 1년 이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요 이용 의무처럼 처분 의무가 있다는 거지. 예. 요 이용 의무는 요건 기간은 길면 5년이죠.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대부분 2년이 많죠. 4년짜리가 있고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고 뭐 이렇죠. 여기는 이용 의무 기간이 뭐예요? 아니 처분 의무 기간이 1년. 근데 처분 안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처분 명령.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행강제금 나오죠? 길게 돌아왔습니다만은 이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부과해요? 딱 20%. 똑 떨어진 20%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년. 매년 20%입니다. 요건 10%가 아니고 10% 뭐예요? 이하.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괜찮고 일단. 물론 여기 처분 명령은 요건 명령자 나오면 뭐예요? 6개월 내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이 명의신탁에서 나오죠. 자, 명의신탁했다 그랬을 때 명의신탁한 사람이 이제 들켰어. 신탁자가 있어요. 이게 적발을 했어요. 적발. 그럼 어떻게 되죠? 명의신탁자는 이제 실명 전환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내야 된다고.
근데 실명 전환 안 하고 막 버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실명 전환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뭘 부과합니까? 이행 강제금. 몇 프로요? 요 제일 끝에 본 거예요, 지금? 몇 프로요? 1년 이내에 실명 전환 안 하면 10%를 떼고, 그 다음에 또요. 또다시 2년 그러면 안 되고 또다시 1년. 요때부터 다시 1년인가요? 그럼 1년 이내 또 실명 전환 안 하면 이번에 20%니까 합치면 2년이 넘도록 실명 전환 안 하면 최고 얼마까지 뜯어요? 30%가 되는 거예요. 10%, 또 그 다음에 1년, 또 그 다음에 20% 두 번 뜯죠? 이렇게. 그럼 최고 몇 프로까지 돼요, 이것도? 30%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10% 이하. 똑 떨어진 20%. 여기는 10% 한 번, 또 20% 한 번, 그래서 최고 30%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기억번은 맞고 니은번은 X고 디귿번도 동그라미죠. 방치니까 10%. 8번에서요.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 1번이죠. 왜요? 매도굴에 인해 급박한 사고로 인해서 위임을 받아 이렇게 되면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임을 받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일방 대리. 그죠? 금쟁이 아니죠? 나머지는 다 금쟁이고. 9번 갑니다. 옳은 것은 9번에 1번 보면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그런 경우에는 개업공인인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 신고를 갖다가 생략할 수가 있죠. 요거 좀 구석지에 있는 조문인데 조문은 조문이에요. 한번 봐두시고. 원래는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하는 게 원칙. 다만 이럴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인사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은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하는 게 아니고 업무 개시 전. 3번. 보증을 설정한 개업공인인사가 그 보증을 딴 보증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때는 언제 딴 보증을 설정해야 되느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는 즉시. 틀렸죠?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중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증을 바꿀 때는 언제 바꿉니까?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변경 그러면 어떤 말이 와야 돼요? 중자가 와야 돼. 변경 그러면 보증이 살아있는 기간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해제하면 안 되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인사가 4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를 보증 설정해야 될까요? 6억 이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 몫으로 2억 이상 하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6억 이상. 3번이나 나왔던 내용이고. 5번. 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요. 보인 설정을 그래도 해야 됩니다. 대신 액수는 뭐예요? 조금 적을 수 있죠.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하긴 해야 돼. 자, 지역 농협은 자 조심할게.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농지에 대해서 중개업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지역 농협은 등록은 면제돼 있습니다. 등록 안 해도 돼요. 근데 보증 설정은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지역 농협은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보증 설정. 그래서 등록하청에다가 보증 설정했다고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5번 틀린 거고요. 자, 10번.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했고요. 1번은 개업공인인사는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반하는 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갖다가 썼을 때는 딴 말이 없으면 요 실비는 누구에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매수인, 임차인 같은 취득 의뢰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2번. 자, 개업공인인사가 당사자에게 계약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니까 권고해야 된다가 아니죠. 그래서 권고해야 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는 언제까지 예치시켜 놓자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4번.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예치금을 갖다 사전에 수령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증서. 사전 수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보증서. 그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인가요? 거의 나오진 않았지만 사전 수령한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게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는 보증서인가요? 그러면 두 군데죠. 금보,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어야 미리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예치명의자한테. 여기서는 틀린 이유가 매수인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갖다 준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갖다 준다고 그래야 돼요? 예치명의자. 매수인 그러면 안 되고 예치기관한테 교부한다. 이것도 틀립니다. 예치기관도 아니고 그죠? 보증서는 예치명의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틀린 거고. 5번. 개업공인회사의 권고로 자기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했을 때 개업공인회사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 설정을 해야 되겠다. 개업공인회사가 예치명의자일 때는 보증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인출할 때를 대비해서 설정하는데 얼마를 설정해야 됩니까? 예치한 금액만큼을. 그래서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그게 그 말입니다. 뭐 1억 이상, 2억 이상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조심하시고. 11번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외국인이 경매로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로 취득했을 때도 소유권 취득한 거 맞죠? 취득신고 해야 되죠. 다만 계약 외 원인이니까 취득신고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2번요.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시도의사한테 제출. 외국인 특례는 요 자료 제출하는 게 신고관청은 시도의사한테 분기별로 한 번씩 제출합니다. 그럼 시도의사는 또 뭐예요? 국장한테 제출하죠? 그러니까 3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한 달 내에 제출해라. 매월 자료를 제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 제출. 그런 뜻이에요. 3번 신고관청의 조사 후에 신고관청이 조사 들어갔어요. 지금 자 외국인 같은 경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해야 되고 그걸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이 과태료죠. 계약 외 원인일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 신고해야 되고 그걸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런 과태료가 있잖아요. 300과 100과. 그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면 자진신고가 자수하는 거예요. 자진신고하게 되면 그때는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 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국인 특례에서는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집에는 요게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안 드렸는데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자 외국인 특례 이랬을 때는 요거 위반하면 신고 안 했다 이렇게 되면요 300과 그 다음에요 100과 이런 것들이 있죠. 신고 안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신고 안 하면 이런 과태료를 얻어봤는데 이 사람이요 신고 안 한 사람이 관청이 조사하기 전에 자수를 하면 자진 신고하잖아요. 자진 신고 조사하기 전에 관청이 알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신고 안 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요 그죠? 그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해요? 면제시킵니다. 과태료 어떻게 된다고요? 면제. 아예 안 받는다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고 안 한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관청이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조사하기 전에 이렇게 자진 신고하면 면제인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조사가 들어간 뒤에 그때 사실 나 안 했어요 라고 자진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면제까지는 아니고 과태료를 갖다가 깎아줍니다. 감경이라고 그래요. 깎은 걸 깎아준다. 몇 프로 감경하느냐 50% 감경이에요. 절반 깎아준다고.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에다가 뭐 5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과태료 그러면 어떻게 해요? 150만 원 이렇게 절반 깎아준다고.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사 후에 자진 신고했을 때
과태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경되지 않는다. 감경돼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을 때는 아예 안 받고요. 과태료 안 걷고요. 조사 들어간 뒤에 만약에 자진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50% 깎아주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근데 이거 이제 뭐 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포상금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을 때 포상금을 받게 되잖아요. 포상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발각된 뒤에 신고 고발해가지고는 한 푼도 못 받죠. 근데 포상금은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완전히 성격 의미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신고를 유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들어간 뒤에 해도 깎아주긴 해요. 좀 어렵죠. 3번. 4번.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때는 교환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신 거죠. 4번이 맞고. 5번 질문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허가 대상 땅. 그래서 사전에 허가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감이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12번 가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점 보시면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B에 대해서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정등록자예요. 포상금이 걸려있는 양부모 거기에 들어가죠. 자, 갑이 먼저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을이 나중에 신고했다 그러면 돈 받을 사람은 갑이 받게 되고 나중에 신고한 사람은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을은 못 받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여기 공소제기나 기소의 결정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결정이 있는지는 아직 안 나왔고. 아, 검사가 공소제기 했네요. 공소제기 했으니까 이 사람 포상금 걸린 사람 맞고 B. 근데 기소가 이루어졌으니까 포상금 진짜 나오죠 이제. 그럼 이게 누가 받겠어요? 갑이 50만 원 벌겠죠 이때? 2등으로 신고한 을은 못 벌고요. 자, 두 번째 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C를 신고했어요. 자, 근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도돼요. 포상금이 걸린 사람 맞아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어요? 공소 제기 이렇게. 근데 무죄 판결 났다고 나와요. 근데 무죄 나도 공소 제기된 게 있으니까 포상금 나오는 건 맞죠? 공소 제기됐다는 얘기를 안 쓰고 무죄 판결 받았다고만 나와도 포상금 나옵니다. 무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 공소 제기됐다는 전제예요. 안 써놔도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포상금 나온다 이렇게 보고 무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포상금 안 나오고 구별하셔야 돼요. 무죄 그러면 포상금 나오고 무죄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이미 공소 제기가 된 거예요. 이때는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얼마씩 받을 수 있어요? 25만 원씩이죠. 세 번째 점.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D하고 E가 어떤 사람이냐? 양도 대여받은 사람이죠. 양이죠, 양. 신고했습니다. 근데 D는 무혐의 처벌을 받았고 무혐의 처벌을 받은 D 같은 경우는 이때는 나올 게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죠.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보상은 안 나옵니다, 이건. 자, E는 어떻게 되냐?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 제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죄 판결 받아도 어쨌든 이 사람은요 포상금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포상금 받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근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무죄 판결 받았다. 근데 누가 했습니까? 요 신고 고발을 요 이에 대해서 누가 한 겁니까? 갑이 했습니까? 을이 했습니까? 을. 여기는 못 받고 여기가 뭐예요? 받게 되는데 여기가 50이죠? 제일 마지막에 오면 B, C, D, E 이 사람은 갑 또는 을의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서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포상금 여기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포상금은 갑하고 을을 물어봤기 때문에 갑은 얼마요? 75만 원. 을은 얼마요? 75만 원. 정답은 4번이죠? 13번 교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다 맞는데 3번 연수교육 시간 틀렸죠? 연수교육 시간 어떻게 돼요? 12, 16 이렇게 12, 16 이렇게.
자, 14번 가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거요. 14번. 1번. 갑은 을에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을 때 그 계약은 무효니까 반드시, 이거 무효이니까 이거 틀렸어 벌써. 계약 기간을 갖다 1년으로 정한 거 가능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이므로 이게 틀린 거고. 뒤에도 틀린 거죠. 2년으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틀린 겁니다. 2번. 갑은 말이죠. 을에게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등기가 경유된 주택이라도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거짓말이죠.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딱 떴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특징 알아두셔야 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라서 등기가 뜬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지라도 최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은 없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할 때 임차권 등기를 갖다가 말소시켜주는 것과 임대차 보증을 반환해주는 임대인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임대차 보증은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받을 수가 있다. 요 세 가지죠. 자, 3번요. 갑은 을에게 을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선순위 담보권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옛날 규정에 의할 경우가 나올 수 있고 그럴 경우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맞는 얘기죠. 네. 선순위 저당권자 그 당시 법에 따라가다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이지만 옛날 법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에 들어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에게 광역시 내에 있는 행정구역이 군지역인 경우에도 광역시 내의 군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뭐 이런 거 그랬을 때는 기타 적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광역시 기준에 따라서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 하는 건 틀린 거. 5번. 갑은 을에게 을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정하고 있는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인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권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뭘까요? 일단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대항 요건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갖추고 있을 것. 첫 번째 요건. 두 번째는 확정 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배당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것은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세칙에서 받아가는 건데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말이 오면 최우선 얘기하는 겁니다. 또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이 말 나오면 최우선 얘기하는 겁니다.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실에서 그냥 임의로 부르는 거고 최우선 면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딴 권리자보다 해서 딴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그러면 그게 최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 때문에 틀렸고 15번 법정행위 같은 것끼리 묶으라고 그랬는데 기업권은 2등으로 개설 등록했다 그러면 2등 그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2등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 2등 그러면 1항 1반입니다. 동그라미 치거나 우리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옆에 쓸 수 있어야 된다. 법정행위 같은 거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3학년 3반이냐 1학년 1반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3학년 3반 쭉 무부 정직 상투 1학년 1반 1학년 1반인 아닌 비양과 임시이사 2등 이소란 사람은 수협에서 판매하는 이걸 시험지 옆에다 빨리 쓰셔야 됩니다. 사이다차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왜요? 못 쓰시는가요? 옆에다 써야지. 네. 자, 이래놓고 여기서 이제 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쓰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지문에 어떤 것인지를 연결시키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 기억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가 암기한 내용이 요 2등이란 말이 여기 있는데 거기 2등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1학년 1반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니은번은 직자 있죠, 직.
거기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무, 부, 증, 직, 쌍, 투, 직이잖아. 직접거래니까 3학년 3번 이렇게. 디귿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 딱 보는 순간에 임시라는 글자가 보이는 순간에 거기다 딱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1학 1반짜리죠? 리얼번은요.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리얼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수험생분들이 요 15번 이런 문제에 약해요. 딴 데서 시험을 쭉 보면 이런 벌칙, 행정처분 이거 나오면 정답률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넘기려면 이걸 정복하셔야 돼. 아, 선생님 왜 저는 80점이 안 넘어가고 맨날 70점 돼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80점을 넘기려면 요 행정처분과 벌칙을 이런 연습을 많이 이거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옆으로 암기하는 건 쉬운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시험은 지문을 보고 절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습을 자꾸 하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 안 쓰고도 입에 붙어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것을 동그라미를 막 쳐가면서 문제 풀 수가 있죠. 그건 숙달된 분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쓰셔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 쭉 쓰셔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또박또박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은 이소예요. 이소. 그죠? 요겁니다. 요거 이소. 아라비아 숫자지만 이소 이렇게. 1학 1반이고 미음번은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뭐예요? 옆에다 무자를 쓸 수 있어야 돼. 어디 동그라미 칠 건 없잖아요. 여기는. 글자가 안 나왔으니까. 글자 딴 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무자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니은번하고 미음번 요게 정답이죠. 정답 5번. 자, 여기 16번에서는요. 16번에 1번이 틀렸어요. 정보망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된다? 중개, 의뢰인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된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들. 자, 17번 가시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몽땅 골라라. 그죠? 기업권에 있는 벽면 도배 상태는 정보 공개할 내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도배 새로 했는지 이런 거 공개해야 되겠죠. 니은번에요. 권리의 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 사항은 오히려 공개해서는 안 된다. 디귿번에 나와 있는 도로나 대중교통 이것도 공개해야 될 정보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리을번에 나와 있는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건 확인 설명 사항과 정보 공개할 내용을 속속들이 암기해서 맞추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문제라고 해서 이게 제발 좀 암기하세요.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점수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막 말만 하지 말고 암기를 하시라고 이걸. 많지도 않잖아 이게.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것 두 가지. 인이 뭐예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니은번. 공개하면 안 된다고.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죠. 공시지가. 그런데 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는 필수적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것 두 가지. 그런데 확수 취조는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핵심적 내용 두 가지예요. 이게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에요. 이게 리을번에 나와 있는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에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설명사항. 왜 이걸 두 개를 구별해서 암기하느냐? 요 두 개가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개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요. 그거 빼고 막 우리 암기할 때는 뭐 소벽 씨가 어쩌고저쩌고 있긴 있는데 암기하면 좋지만 이거 암기 안 해도 나머지는 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 기억번이나 디귿번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요. 핵심이 뭡니까?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세 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은요 공개하면 안 되죠.
복비는요, 공개할 사항이 아니죠. 세금도 공개할 사항이 아니죠. 이것 갖고 출제를 합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공개할 내용이에요. 설명사항도 되고. 예? 18번입니다. 방해하는 행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방해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 청구 당하죠? 방해하는 행위가 뭐예요? 방해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더니 자기한테도 우리가 기억할 때는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우리 임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줘 한다고 그랬잖아. 나도 줘. 임대인이 나도 주쇼. 그 다음에 기존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많이 줘. 이 세 가지예요. 전부 다 누가 하는 소리예요, 이거? 임대인이 하는 소리지. 나도 줘. 주지 마. 많이 줘. 이거 했었잖아요. 이게 나도 줘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이 자기한테도 권리금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받아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지 마. 이게 뭐예요?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방 놓는 거잖아요. 많이 줘는 뭐예요? 중요한 단어 기억하셔야지. 현저히 뭐예요? 고액을 부르더라. 신규 임차인한테 그러면 도망가고 내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요런 게 방해 놓는 거예요. 방해 행위. 그러니까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현저히 고액 방해, 2번에 나와 있는 요구 방해하는 거, 3번에 나와 있는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 이건 방해 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4번에 있는 거 수수 받아 먹는 거 방해 놓는 행위에 들어가죠. 5번에 지급하지 못하게 방해 놓는 거죠. 그것도 그런 식으로. 자, 쉬었다 나머지를 빨리 할 것입니다.